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경사진 주차장도 때로는 위험하니까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자고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반대는 뭐고 기권은 또 뭘까요? 어린이와 장애인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한 겁니다. 노인, 병약자, 임산부 모두가 안전하고 편해집니다. 물건도 공공시설도 가장 약하고 불편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면 모두가 편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약하고 힘든 곳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샵 0945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3당이 아직 예산안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8시에 본회의가 속개되는데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넷+1 예산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후 내내 여야 3당 회동이 이어졌는데 결론이 나온 겁니까? 곧 본회의를 속개한다고요? 네, 본회의 속개 시간이 8시로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입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기국회 처리 시한이 4시간 반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존의 한국당을 제외하고 만든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은 오후 1시부터 쭉 회동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8시까지 상태라면 민주당은 4+1 예산안을 기본으로 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4+1 수정안이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15분 전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원내 3당의 합의안이 아닌 4+1 예산안을 상정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바른미래당은 4+1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에게도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국회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뒤 7시 40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 저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이 육탄 저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딱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각종 법안들에 대해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한국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걸며 다른 법안에 대해서라도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기표소를 점거한다든지 자체 수정안을 무더기로 내놓는 방안까지도 당내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예산안 수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8시에 본회의 처리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와 야크부대의 파병 연장안, 그 밖에 비쟁점 법안들도 잇따라 가결됐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 김민식 군이 학교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지 3달 만에 아이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안과 이곳에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2가지입니다. 모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운전자 가중처벌 법안에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장과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한 하준이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국회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던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은 꾹꾹 눌러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한국당 역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며 어린이 안전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은 문희상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불허했고 파병안 등은 한국당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비쟁점 법안이고 이것들은 뭐 당연히 우리들이 뭐 동의하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 가서 처리를 지금 할 겁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239개 가운데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안 등 모두 1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모이며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민생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였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네, 국회 정상화가 될 듯하다가 하루 만에 다시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원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연이틀 고맙습니다. 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잘 돌아가야 통과가 될 건데. 예결위 3당 간사가 어제 오후부터 뭐 계속 협의를 하고 오늘도 계속 협의를 했을 텐데 말이죠. 예. 뭔가 조율에는 결국은 뭐 세부 사항들까지는 못 맞춘 모양입니다. 예. 전체 삭감 총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제 제가 9억까지 내려갔다고 9조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애초에 한국당이 삭감 규모를 14조까지 주장했다가 14조에서 9조 내려갔다 현재는 4조까지 내려간 모양입니다. 4조까지는 예. 그런데 이미 민주당 스스로 안에서 113조 5천 제출안에서 1조 2천 정도를 삭감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지금 4+1, 4+1에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지금 3조 정도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합의 가능성이 있는 쪽이죠. 예. 한국당은 전체 규모도 있지만은요. 지금 예산에 있어서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 예컨대 지금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마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다른 뭐 태양광 이런 쪽의 지원 문제라든가 예. 대북 정책 이런 쪽의 분야를 삭감을 해가지고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뭔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삭감 부분과 정부 정책과 맞물린 항목에 대한 삭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핵심 정책에 관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또 양보는 한국당은 안 되는 정면으로 거죠. 비판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당에서는 이건 총선거용 아니냐, 예. 포퓰리즘 정책 예산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원래 서로 합의했던 대로 정책위 간사들이 만나서 이렇게 밤샘을 한 거죠. 예. 밤샘 앉아서 끝냈다가 다시 또 오늘 아침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원내 대표가 만나서 조율을 했던 것인데 안 된 상태에서 오전에는 일단 그 민식이법 또 나머지 비쟁점 법안 15개까지 포함해서 처리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인데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안 되니까 원내 대표들이 모였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8시에 개의하기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의한다는 것은 일단 과시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합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뭐 통과시키겠다라는 쪽이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몇 분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자 이런 이중적인 전략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기국회를 운영하는데 예. 원내 교섭단체가 정식으로 3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다른 당들이 들어와서 넷 플러스 하나가 되면은 이 안이 올라가면은 뭐 과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한국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진행 과정에서의 주체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은 예. 수정안의 원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 수정안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일반 법안은 30명 이상 할 수가 있고요. 예.
예산안의 경우에는 50명 이상 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국회법 95조에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운영 과정에서의 수정 내용을 누가 개입해서 했는 건가? 이건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김재원 현재 이번에 한국당의 새 지금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 됐죠. 예. 예결특위원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협조했던 기재위 담당 공무원들을 나중에 법적으로 문책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예. 과연 이 법인가? 이것은 조금 뭐 불확실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의 국회에 공식적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라는 그런 법적인 단위가 아니고 예. 민주당의 협조적인 단위들을 모아서 4+1로 이렇게 돼서 구성했던 것이 예. 좀 문제가 있던 지적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좀 답답한 것이 예. 어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의 원내 대표들을 모아놓고 한참 뭐 회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갔다가 다시 오늘 보니까 또 똑같은 모임을 또 갖고, 물론 예결위 위원장이 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뭐 똑같은 모임을 계속 갖고 이렇게 안 돌아가면 되겠나 답답해하는 거죠. 예, 오전에 그래서요. 오전에 16개 법안 통과시키고 마무리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꺼낸 얘기가 뭐냐. 다산 정약용이 사지론이라는 게 있다. 사지론. 예, 네 사람은 안다. 넷은 안다. 어제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넷은 안다. 넷이 누구냐? 예. 당사자 두 사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또 하나. 하늘과 땅은 안다. 그러니까 어제 합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용 자체는 알고 있다. 분명한데 지금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왜 의장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느냐라고 하니까 아마 그 얘기를 꺼낸 모양이고. 예, 어제 합의 문건 자체로 보자면은요. 지금 관련돼 있는 건 예산안에 관해서 지금 한국당은 합의 처리하려는 걸 전제로 예. 나머지 필리버스터 처리니 뭐니 합의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 문안 자체만 보자면은 사당 간사들이 참여해서 논의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서로 해석이 다른데 그 자체로만 보면은 합의를 조건으로 했던 것은 같지는 않은데 예. 한국당은 사실상 합의를 조건으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안이 4+1의 수정안으로 올라간다면 표대결에서는 뭐 이거 무난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자면은 지금 현재 국회 정원이 295명입니다. 295명. 예. 과반이 되려면은 148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149로 되어 있는데요. 148. 예. 148만 좀 되는 겁니다. 295니까. 예, 민주당의 129에다고요. 지금 정의당은 확실하게 같이 간다고 보면은 135가 되는 거죠. 예. 여기다가 우호적인 무소속이 3명쯤 됩니다. 우호적인 민주당이 우호적인 쪽 3명쯤 돼서 138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확보가 10석쯤 돼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계열의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14개가 되겠고 예. 바른미래당 28석인데 여기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변혁이라고 얘기하는 한국당에 가까운 쪽이 한 10명쯤 되는 10명 거고 되고. 나머지 좀 이쪽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마 민주당의 지도 세력은 표 계산해 보니까 네. 한국당 빠진다면 우리까지 할 수 있다라고 계산해 본 모양입니다. 문희상 의장도 한 표 던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의장 자격으로 발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격으로 버리고 나가서 표결은 할수 있는 가능하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산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이제 의결안이죠. 필리버스터 자체는 적용되지만은 예산안에 적용되는 필리버스터는 예. 12월 1일 날 밤 12시가 되면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12월 1일이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지났군요. 추가적으로 사실상 할 수 없는 예. 거죠. 그럼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안 되면 남는 거는 몸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뭐 법안을 올려서 다른 걸로 토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죽어도 맞겠다, 죽더라도 맞겠다라고 하는데 가구 같으면 정말 몸으로 맞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뭐 무엇을 쓰든 뭐 내 몸을 일단 던져서는 뭐 맞겠다. 기표소를 막는다든가 예.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예, 수 있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몸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거론되는 걸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안을 여러 개 제시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정안. 예산 수정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라 부수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과 동시에 같이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게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네. 부수 법안이 뭐냐면은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세법들 여러 가지 지방세법이니 무슨 법이니 관련 세법들이 개정이 많이 됩니다. 네. 동시에 부수 법안도 관리 있는데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정안 내면서 계속 토론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것들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수 있을지 또 일부에서는 기표소에서 막겠다는 것이 몸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회의 방해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가끔 일본 등의 그 의회에서 채택되는 황소걸음 걷는다고 아주 천천히 걸어가서 이렇게 투표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대로 투표를 하면 그 기표수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 말 그대로 기명투표로 전자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기표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국회법에서는 투표 방식은 국회의원들이 5분의 1 이상의 제한을 하면 투표 방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관련해서 투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또 판단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하. 그럼 다시 또 다수결 대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일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표소 방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제가 보기에는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나마 가능한 게 수정안을 내 가지고 여러 개 수정안을 내서 조금 지체하는 이런 방식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회 회의의 원칙은 하루에 1차 회의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정을 넘기면 또 차수를 변경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기국회는 100일 이내, 예. 임시국회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를 100일로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수를 변경하면은 내일까지 날짜는 잡을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모르겠는데 그럼 날짜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에 정기국회는 100일 이내, 임시국회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꽉 차서 자동으로 끝나는 걸로 볼 건지 예. 이건 제가 법률적인 판단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쟁점 민생 법안은 어떻게든 뭐 조금씩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11일 임시국회로 바로 모여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쟁점이 또 네, 되겠죠. 바로 넘어간다면 오늘 부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1일 날에 일단 패스트트랙이 필리버스터가 작동이 되죠. 예. 그래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그 기간 내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 108명이 모두가 동원된다면 뭐 무한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회기가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투표 붙이도록 돼 있으니까요. 예. 그 방법은 이미 많이 나왔죠. 지금 협상이 타협이 되기 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해서 일단 지나고 나면은 한국당 입장은 관철이 되지 않은 채로 갈 겁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이면 한국당은 특별한 방법이 없는 한 그나마 불가피하게 통과된다면은 한국당이 우려했던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내용으로 그나마 예.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타협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네. 봅니다. 아마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늘 다 올려버리지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뭐 그런 있었던 것 생각할 같습니다. 겁니다. 그렇게 예. 다 올리면은 바로 다음 내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열면은 첫 번째 투표가 아니까 예. 일정상으로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과 땅이 한다라고 얘기했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가급적이면은 좀 확실하지 않는 합의였었지만 그걸 지켜주는 방향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두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확실한 파트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인데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말 내일도 안 한다면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갖고 있는 중대 결단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한국당에서 지금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했었는데 정의당이 중대 결단하겠다는 거 뭔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 현재로선 중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당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는 나머지 공수처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혹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은 원하는 대로 개정이 되든 최소한의 개정이 되든 간에 예. 조금이라도 정의당한테는 유리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지금 이제 중대 결심하겠다는 무기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혹시 나머지 가지고 중대 결심이라고 한다면은 공수처 설치법을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동안의 견해를 달리하면서 여당한테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그냥 말로써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뭔가 예산안이 볼모가 된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바로 결렬 선언이 안 나오고 또 모였다가 안 된다고 흩어졌다 또 모이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하고 싶었던 생각들은 다 있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제가 어제 좀 선의로 보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아, 신재철 원내대표가 이게 정말 심지어는 두 개를 다 악법이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악법이지만 그러나 다수가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협상을 해서 줄 것은 가장 조금만 주고 얻을 것을 많이 얻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중간에 깨지고 또 가지만 전 이 과정 자체가 좀 넓게 보면은 하나의 협상 과정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 점에서 그렇게 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오랫동안 봤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에라 지금 한국당 눈속임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두 개의 중대 법안 공처설치법과 선거법 개정까지 넣고 바로 하는 쪽보다는 오늘은 예산안에 집중하고 안 된다면은 다음 임시국회를 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야기가 뭐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다른 소식을 좀 먼저 전하고 8시에 본회의가 어떻게 다시 되나 좀 속개되는 걸 보기로 한번 하죠.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예. 예,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직전 중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23일부터 1박 2일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먼저 베이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우리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다 북미 사이에서는 거친 말만 오가고 있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 주석을 통한 우회적 소통도 필요합니다. 내년 봄 시 주석의 국빈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15개월 만에 아베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한일 당국 간에 진행하고 있는 수출 정책 대화 상황을 정상 차원에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 요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양 정상의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3국 정상회의를 개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연말까지로 정한 비핵화 논의 시한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한일 관계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점에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이어 이달 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elgium, Estonia, France, Germany and Poland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미 대화를 고려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않던 미국은 여기에 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언급하며 ICBM 카드를 암시하자 미국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ICBM 발사 등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북한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미국은 또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띄워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북한을 자신들의 지배권에 넣으려던 적대 세력에 책동해 김 위원장이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맞섰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신형 무기들이 연속해서 개발 완성돼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는 성과가 났다며 자주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긴장 고조에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에서 열린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엔진 시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1일 회의가 개최되면 우리나라 대표도 참석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으로서 참석해 발언을 하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조현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 측에서는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가 공개 토의이기 때문에 이사국과 이해 당사국 발언 이상의 결과, 즉 안보리의 공식 입장이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 즉 국방수권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된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줄이려면 국가 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나온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법안에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119가) 좋아서 소방에 들어왔다던 김종필 기장님, 호이스트 줄로 임무 완수했던 건사관님, 함께 임무하고 출동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고 나면 내가 제일 먼저 너 구하고 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올게 하던 반장님, 사람들 마음속에 자랑스럽고 봄에 내리는 단비같이 스며들 거야. 당신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방의 항공대원이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그 과정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17년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가 담긴 문건을 배포했다는 언론 보도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최고위원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적폐청산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있었지 제가 최근에 하면서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을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회의에서는 울산 지역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첩보 문건을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을 불러 제보 접수와 문건 생성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당시 울산 지역에서 떠도는 일반적인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을 조사하는 것은 울산 지역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됐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숨진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여전히 풀지 못해 본격적인 포렌식 작업을 벌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사 착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 요구에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불응하고 있는 만큼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성급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부실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면서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기존 공소장을 바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5가지 부분에서 기존 공소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범의 경우 성명 불상자에서 딸로,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경으로 바뀌었고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져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부수적인 내용을 바꾼 건데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안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놓고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정 교수 측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4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에 다시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협상해 만든 4+1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본회의가 시작됐습니까? 네,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고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민주당은 4+1 협의체 예산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합니다. 정부 예산안 512조 3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입니다. 수정안에는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다고 보고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은 오후 1시 반부터 6시간가량 회동을 이어갔는데요. 이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의원총회들을 마치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다들 들어오는 모습 봤는데 4+1 이 예산안이 상정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바른미래당은 4+1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에게도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국회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미리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7시 4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한국당을 예산 심사 과정에 끌어들여 예산 도둑질 공범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했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 속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본회의가 열리고 예산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물론 한국당은 각종 법안들에 대해 신청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한국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걸며 다른 법안에 대해서라도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기표소를 점거한다든지 자체 수정안을 무더기로 내놓는 방안까지도 당내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국회 상황을 나연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김 원장님, 뭐 이렇게 되면 일단 앞에서 뭐 짚어주신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을 8시에서 조금 더 연장하지 않는 한 예. 한국당의 참여가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까 특히 예산을 또 담당하고 있는 김재원 신임 정책위 의장 발언을 보면은 예. 그동안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지금 이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예.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작성을 했던 애초에 기재부에 제출했던 513조 5천에서 1조 2천억을 삭감한 12조 지금 3천 정도로 얘기하고 예. 있죠. 그런데 덧붙이는 게 바른미래당의 제안으로 수용할 경우 얘기하고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조금 더 삭감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네. 역시 또 바른미래당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반 참석의 참석자의 과반 찬성이 되니까요. 예.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바른미래당이 참석을 안 해버린다면은 뭐 동조하지 않겠다 정도고 가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문희상 의장이 분명하게 그중에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부여하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혹시 참여 여지가 있다면은 그 나머지만이라도 한두 시간 연장해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은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되는 상태라면은 한국당이 참여하기 어렵고 네. 한두 시간 지난 다음까지 기다려 본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512조 3천억입니다. 예, 그건 예. 민주당이 결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맨 처음에 내놓은 거에 비해서는 한 6조 원이 잘려 나간 게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새로 올린 게 있어서 예.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6조 4조 8천이 이렇게 엉키면서 이제 1조 2천억 깎이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권파가 참여한 거고 예. 변혁 쪽은 이제 빠져나와 있는 걸로 봐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 반대하는 또 하나의 명분 중에 하나는요. 대개 이런 걸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 같이 감안하는 것인데 반대는 한국당 쪽에서는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잘해야 2%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예산은 정말 슈퍼 예산이다. 올해 비하면 내년 것은 9.3% 인상된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책정의 기준은 좀 다양하니까요. 왜냐하면은 현 정부의 정책은 재정을 더욱 확대가 필요하다. 확대 재정 정책을 기조로 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좀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재정 투입의 비중이 아직도 좀 작은 쪽이다. 뭐 이런 등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쪽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슈퍼 예산인가 아닌가는 좀 판단이 다르긴 합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 OECD 다른 국가들의 GDP 대비 예산안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빨리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막 쏟아붓느냐. 네, 그것도 있고 또 네,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생산적인 일자리가 얼마나 됐느냐. 예.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그 일자리느냐 이런 걸 계속 비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원전 정책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대체 예산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삭감하자 주장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시간 동안에 조금 합의가 가능할지 제가 봐서는 마지막까지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합의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적어도 정기국회 안에 즉 오늘 정기국회 10일 이전에 처리하려고는 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된 이후로 정해진 이후로 12월 2일까지 그렇게 처리되지는 못했지만은 예. 그래도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밤 12시까지인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가 돼서 마지막까지도 한국당이 타협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방식이든 간에 한국당의 제안처라도 처리가 되지 않을 거냐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수정해서 올린 안인데 좀 그러긴 합니다. 네. 아직 국회의장은 등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네. 않는 것 같고 의원들은 계속 자리에 착석을 하고 뭐 약간 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뭐 협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른바 과거에 봤을 때 보면 바로 하기로 했으면 뭔가 분위기가 약간의 전투 분위기 비슷한 게 이렇게 나고 했었는데 예. 아직은 이제 개입만 하겠다라는 의지만 표명한 것 예. 같고요. 한두 시간은 좀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한신당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
부속 법안들 처리도 지금 민주당이 같이 하려고 그럴까요? 27건이던데요. 예, 부속 법안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얘기를 제가 국회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는요, 본 예산보다는 부속 법안을 먼저 처리할 원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이게 그 뭔가 세입안이 결정돼야 그 예산은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되죠. 예. 그러니까 뭐 지방세 어느 부분에서 얼마 올린다든가 이런 것이 같이 돼 있어야 예산이 맞는 것이어서 원래 계획상으로 먼저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찬반 토론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혹시 또 한국당 내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고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요, 지금 27개 부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정안을 내고 거기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려면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의사당 내에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 토론은요. 15분 이내에서 국회의장이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최장의 경우에는 뭐 15분까지 허용할 수 있겠고요. 뭐 사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핵심만 얘기하셔야 하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다른 신상 발언 정도는 5분 이내고요. 상대방 의원에 대한 유감 표명 발언은 3분 이내에 하도록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장이 오늘은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된다 하고 그 순서표를 일단 한번 의원들한테 공지하게 돼 있는데 긴급할 땐 저렇게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았던 거죠. 오늘 오전에 얘기했을 때요. 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발언했던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아까 뭐 4+1 문제를 지적했었고요. 또 하나는 분명하게 어느 안건 순서대로 처리할 것인가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야 이쪽에 반대하는 쪽에서 뭔가 전략이 가능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도 만약에 이 지금 예산안 앞에 오늘 오전에 이제 물론 16개를 처리했습니다만은 예산안 앞에 다른 법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 거고요. 예산안이라든가 관련 부수 법안을 먼저 해버린다면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걸 좀 명쾌하게 해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했더라도 의장이 진행 과정에서 긴급하게 바꾸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처리 방식은 상당 부분 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불만 있는 쪽은 의장의 이거 제대로 순서를 지켰느냐, 나 법적으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상당 부분 의장이 상황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조정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법안이 나올지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쓱 꺼내놓고 통과시키고 또 쓱 그런데 적어도 이제 개의할 정도에서는 이미 이제 그 순서는 해야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가 뭐 깜깜이 법안 처리하는 거냐 이런 아마 깜깜이 법안은 거기도 있고 예산안의 경우는 1인가 4+1이 작동되고 있을 때 한국당 불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는데 예결특위원장까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국회의장과 3당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 대표들과 거기에 예결위 간사들까지 하면 7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꽤 접근을 해서 총액으로는 어느 정도 좁혀가고 있었는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그 세 가지 어떤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총액으로 봤을 때 쉽게 좀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4조까지 갖고 바른미래당에서는 3조 하다가 뭐 한 2.5조 정도 2.5조 정도면 타협이 가능하다. 되게 민주당은 1.2조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죠. 말이죠. 뭐 경우했던 1조가 얼마나 큰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지금 513조 내외에서 그 정도 조정이면은 거의 근접했다고 봐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등단을 안 하는 거 보면 또 어디선가 다시 원내대표들 모이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뭔가 그동안에 워낙 국회를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그동안에 완전히 서로 따로 놀았는데 하나의 협상의 과정으로서 만약에 성사시킨다면은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오늘 이 예산안 처리 책임지시라고 했는데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 표결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책임져 달라고 했던 거죠.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개회 자체가 좀 늦어지는군요. 말씀하신 한두 시간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합의 이끌어보려고 문희상 의장은 계속 노력할 테니까. 노력을 하시는 듯한. 다만 데드라인은 오늘 정기국회 끝나는 11일 마지막 밤 정도로 두고 있을 때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정기국회가 예산을 처리하고 끝나야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처리 안 하고 차수 변경해서 또 넘기느냐. 오늘 끝내자고 했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면
아마 처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선진화법 이후로 정기국회를 넘어간 적은 없다. 제대로 처리된 적은 없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기국회를 넘긴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더구나 이번은 올해의 정기국회이기도 하지만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죠. 네. 20대 국회 마무리하고 내년 4월에 이제 21대 국회를 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나머지 몇 개월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어떻게 우리나라 그 헌정사 또는 국회사에서 기록이 될지 그렇습니다. 참 무능력 국회, 무능률 국회라고 20대 국회가 그렇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마저 제때 이미 12월 2일 시한을 일단 한번 넘긴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전에도 넘긴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직접을 건 아닌데 또 하나 20대 국회가요. 시작했던 2016년 5월 말에 20대 국회가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의 여야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당시에 야당이었었고요. 그래가지고 당시 국정농단 파헤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 지금 여야가 바뀐 국회가 지금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등원한 국회의원들은 자리에 다 앉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당의 밖의 표정은 아직은 차분하고 조용한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혹시 다른 소식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때 또 연결해서 시청자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웅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청장년들의 예전 필독서였습니다. 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어록인데요. 세계 경영을 내세우며 대우그룹을 한때 재계 2위까지 올려놓기도 했죠. 김 전 회장이 어젯밤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입지전적인 기업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그룹이 해체되기도 했고 또 해외 도피도 해봤고 수감 생활도 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고학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우중 전 회장은 만 30살이던 1967년 대우그룹의 전신 대우실업을 설립했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공격적인 투자로 그룹을 성장시킨 그는 1993년 세계경영선언과 함께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우는 5명으로 출발해서 창업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 후면은 대우의 해외 사업장은 엄청난 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1년에 3분의 2 넘게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시장 개척에 열정을 쏟은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을 자산 총액 76조 원, 재계 2위 기업으로 키우는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공격적인 투자와 과도한 채무는 대우그룹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 무역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우그룹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함으로써 결국 경영권을 잃고 물러난 김 전 회장은 5년이 넘게 해외를 떠돌다 2005년 분식회계 주도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대우 가족들에게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참여하는 기분으로 사업장의 책임을 받겠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이후 청년기업가 양성에 열정을 쏟은 김 전 회장은 선진 한국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청년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대가 잘해서 다음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이 좀 그렇지가 못하고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삶의 마지막 시기, 청년들을 향해 세계 경영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해외 지향적인 분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20%가 해외에 나가야 된다. 특히 청년들이.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한국 경제사에 한 획을 그은 기업인 김우중. 파란만장한 83년 삶을 마치고 자신이 사제로 세운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그런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게 남아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라고 하던데요. 17조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별세로 이거는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전직 대우 임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사상 최고액인 17조 9,253억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듬해 특별 사면됐지만 추징금은 남았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액수는 892억 원. 전체 추징금의 0.5% 정도에 불과합니다. 13년 넘도록 미납 추징금 1위를 지켜왔습니다. 검찰은 남은 재산을 일부 찾아내며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늘려왔지만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환수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2005년 대법원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23조 원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서 추징금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과 연대 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을 계속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검찰은 집행한 추징금 가운데 5억 원가량을 다른 임원들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400억 원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 심했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비책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뭐 뿌였습니다. 그냥 온통. 오늘 어느 정도 심했던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좀 입자가 큰 그 미세먼지, 또 입자가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히 건강에 좋지 않은 게 이제 초미세먼지거든요. 예. 2013년도에 WMO가 그 암 유발 인자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할 때 약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됐었습니다. 시간당. 예. 그러니까 매우 농도가 높은 거죠. 우리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리는 게 기준이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거든요. 거의 그 주의보 기준에 2배나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서 제가 오늘 낮에 밖에 나가는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예. 지금 지도에 빨간색으로 된 곳이 이제 심했던 곳이겠죠. 네, 그래서 예.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이 높았습니다. 또 이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네, 이렇게 나빴던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중국 때문인가요? 중국에서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건 숙명적인 거죠. 예.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높아졌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날씨 탓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고 한반도 주변에서 공기가 정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늘 전기 만들기 위한 그 화력 발전, 또 공장지대, 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분야가 한 41%의 미세먼지 농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하면 수송 분야, 또 우리가 공사장이라거나 그 생활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저는 이론적으로 1년 12달 여기에서 나오는 양은 같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는 날씨 때문에 그 미세먼지들을 흐트러버리는 때는 우리가 못 느끼는 거고 이번처럼 이렇게 갇혀버리면 자체 발생하는 것 플러스 또 오늘은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불었거든요. 북쪽에서 부는 게 아니고 정확히 서쪽에서 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중국에서 오는 게 또 빠지면 괜찮은데 그대로 그냥 갇혔다 이거죠. 그럼 바람으로 보면 서쪽이나 남서쪽에서 불 때 중국계 많이 건너오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예, 북서쪽에서 부는 때는 이제 이 공장지대가 아닌데 그때는 또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몽골 지방에 또 황사.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황사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수도권 충북에는 뭐 8개월 만에 비상 저감 조치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서울 수도권에서
일주일 동안 그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는데 국가기후 환경 회의를 기구를 조성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고민한 그런 그 대안을 내놨는데 계절제, 그러니까 계절에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동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난방을 하는 때고 우리나라 공기 기상 조건도 뭐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때고 또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몰아닥칠 때는 삼한, 그때는 뭐 좀 괜찮은데 사온, 온화한 성질에는 어김없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에 1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때는 앞으로 봄철까지 계속해서 어김없이 미세먼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 미세먼지는 첫 번째 원인이 공기가 정체했다. 날씨 원인이다. 어디서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늘상 나오던 것을 우리가 못 느꼈다가 느끼게 된 거죠. 네, 조금 전에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동시에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구나 이렇게 딱 감이 왔는데요. 내일은 보니까 또 부산, 대구 등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요. 네,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농도가 주로 서쪽 지역에 높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이제 그 화력 발전이 많고 이런 곳인데 이게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면 우리가 귀가 시려울 정도의 찬바람이 불어오면은 미세먼지가 이제 흩어질 기회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뭐 제자리에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동쪽 지역까지 확대가 되면 내일까지도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일주일 가느냐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찾아온다 그러면 미세먼지로부터 좀 벗어난다. 포근해진다 그러면 미세먼지 또 높아진다. 이렇게 겨울 내내 생각하시면 뭐 미세먼지에 대한 뭐 대비가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심한 날은 뭐 마스크 한 모습들이 계속 비쳤습니다만은 스스로 뭔가 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일러주시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데 차량 2부제 들어갑니다. 그 강제로. 그 다음에 공사장이나 어떤 그 사업장들이 강제로 이제 쉬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적용을 오늘 수도권에 받았고요. 그 단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발령이 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주의보가 내리면 주의하라는 그 어떤 경보니까 불필요한 외출 뭐 나들이를 삼가야 되겠고요. 이 마스크 논쟁이 있는데 마스크를 미세먼지를 아주 많이 걸르는 그런 어떤 그 번호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를 걸러준 대신에 공기를 잘 숨이 좀 가쁘고 벅차더라고요. 그 기저질환자들은 오히려 마스크가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좀 걸러줄지 모르지만 더 큰 다른 질병으로 확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가 절대 그 의사 그 보건 쪽의 얘기를 따르면 무조건 마스크 쓰는 건 결코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환자들의 경우 이제 부득이 좀 잠깐 쓰는 게 좋겠고 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창문을 열어야 되는가 궁금해해요. 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거든요. 밖에보다. 오늘 낮 같은 이렇게 높은 때보다 더 공기가 실내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10분 정도씩은 열어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밖에가 안 좋은데 여기는 하면서 잘 안 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실내 먼지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높은 기간일 때도 1시간에 10분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된다. 마스크가 절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게 좀 요즘에 새로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새로운 달라진 겁니다. 차단 기능이 강력한데 밀착된 그런 마스크는 오히려 숨이 가빠서 계속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면 건강에 더 나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마스크 씌워주는 어머니들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영유아 또 노약자들은 마스크가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보다 다른 그 어떤 산소 공급이라거나 그런 거에 더 안 좋다고 하니까 하여간 이 미세먼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참 아주 아득한 상태에서 뭐
개선, 정부는 지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네. 추위가 주춤하면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미세먼지 걱정을 좀 안 하려고 하면 또 추워지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자주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찾아오면 심할까요? 네, 오늘과 내일 정도 좀 심할 것 같고요. 예. 그 뒤에 이제 결국은 바람 분석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추위가 찾아오는 모레 아침 기온, 추위가 찾아오는 때는 그로부터 벗어난다. 예. 그런데 이 추위가 지금 겨울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겨울다운 겨울이 지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날씨가 포근한 겨울인 이런 조건에서는 결국은 북쪽에서 강한 공기가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올해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기온이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을 앞으로 보낼 텐데 다음 주는 또 기온이 바로 또 예.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겨울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겨울을 보낼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졌다는 것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음악은 뭡니까? 네, 백예린의 제로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국회는 어떨까요? 저희가 국회 상황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네. 좋은 일만 없을 수는 없지만 또 좋은 예.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과연? 그래야죠.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등단해서 착석을 했다는 소식까지는 들어왔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어떻게든 결정이 날 거는 같습니다.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